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건설회사에 다니던 켄트 휘테커는 젊은 시절 24살 때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23살 파트리샤를 소개받은 건데 보는 순간 한눈에 뿅 반하면서 인생의 동반자로 결혼에 성공하게 되죠. 이후 가족에게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켄트는 자신만의 건설회사를 창업하게 돼요. 아니, 사업도 잘 됐어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말 그대로 부와 행복을 거머쥐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죠. 그러던 1979년 12월 부부 사이의 첫째 아들 토마스 바틀러 휘테커, 애칭 바트라고 불렀는데 첫째가 태어났고요. 또 4년 후에는 둘째 아들 케빈 휘테커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켄트는 이 시기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란한 가정과 함께 또 사업도 나날이 번창을 했죠. 그러다 보니 얼마 안 가서 텍사스에서도 부촌으로 손꼽히는 슈가랜드 교외에 대형 저택을 구매합니다. 널찍한 공간에 탁 트인 마당도 있어서 애들이 뛰어놀기 최적이더라고요. 얘들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정말 가족한테 남부럽지 않은 집을 선사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또 부자라고 해서 탐욕스러운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 한 예로 동네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우리 집 마당에 와서 뛰어놀라고 개방을 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이웃들과 사이도 좋았고 덕분에 휘테커 가족의 집은 늘 동네 아이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이런 넉넉한 부부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들 역시 번듯하게 성장합니다. 첫째 아들 바트는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했고요. 또 강한 리더십과 운동까지 잘해요.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또 동시에 집에서는 아버지와 관계가 돈독했는데 두 사람이, 부자가 종종 함께 사이클을 타는 장면이 목격됐어요. 동네 사람들도 되게 좋게 본 거죠. 한편 둘째 케빈은 바트에 비해 좀 더 감성적이고 세심한 아이였습니다. 형만큼 뛰어난 학업과 능력을 발휘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형을 인정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 짱이지? 거의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잘 따랐고 둘 사이의 우애도 돈독하고 싸우는 일 거의 없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선물 같은 일이죠. 시간이 더 흘러 바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인 샘 휴스턴 주립대학에 입학합니다. 또 한 번 집안에 경사가 난 거예요. 이 가족은 사업도 잘 돼, 사이도 좋아, 애들도 잘 커. 모든 걸 가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마친 바트가 2003년 23살이 되면서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같은 해 2003년 12월 10일, 그날 휘테커 가족은 큰아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싼 식당을 예약해뒀고 오붓하게 넷이서 저녁 식사를 즐겼어요. 바로 이때 부모는 서프라이즈 하면서 아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꺼냅니다. 이게 한 한화 6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예요. 명품 시계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 선물로 롤렉스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재력이 상당했다는 거고요. 이 시계가 평소 바트가 굉장히 갖고 싶어 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아들도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더 행복하죠. 정말 식사 내내 화기애애했어요. 축하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기념사진도 찍고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은 저녁 8시 반쯤 집으로 귀가합니다. 네 사람이 탄 차량이 대문 앞 드라이브웨이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 켄트가 말해요. 여보, 애들하고 먼저 들어가. 내가 주차하고 들어갈게. 바로 아내 파트리샤와 아들 둘이 차에서 내렸고요. 집으로 향했죠. 그러다 순간 첫째 바트가 내 핸드폰! 몸을 돌려서 차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 둘째 아들 케빈이 현관문 다가가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연 순간 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대로 케빈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문 안쪽에 검은색 옷을 입은 괴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케빈의 뒤에 있던 아내 파트리샤, 지금 아들이 쓰러지고 있고 자기도 피할 틈도 없이 탕!
괴한은 또다시 그녀의 가슴에 총을 쏘았죠. 이 소리에 놀란 아버지가 바로 달려옵니다. 괴한과 마주해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 어깨에도 총알이 박혀요. 잠시 후 첫째 아들 바트도 달려와서 괴한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도 왼팔에 총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아, 뭐야 이거. 정말 찰나에 벌어진 끔찍한 총격전이었어요. 다행히 이웃에 살던 주민이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옵니다. 먼저 현관에 쓰러진 아버지 발견했고 서둘러 신고 전화를 걸었죠. 사건 발생 몇 분 만에 빠르게 구급차가 도착을 했지만 둘째 케비는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아내 파트리샤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고 말아요. 가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버지 켄트와 큰아들 바트뿐이었죠. 그것도 두 사람 다 부상을 입었고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비극이 찾아오냐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무장 괴한이 침입을 했다가 가족이 귀가하자 공격 후 도주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가 좀 부잣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역에 경고령을 내렸죠. 이 범인이 다른 곳을 또 갈 수 있다. 근데 과연 괴한의 정체는 누구였고 왜 휘테커 가족을 습격한 걸까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초기 경찰은 단순 강도를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현장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 이 집이 부잣집인 건 확실합니다. 범인이 그거 노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있던 고가의 노트북, 시계, 전자제품들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져갈 만도 한데. 심지어 2층 침실에 있던 금고문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수표하고 골드바, 금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야말로 강도가 제일 좋아하는 걸 텐데. 결정적으로 서랍을 열어둔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강도 사건에서는 범인이 마구잡이로 물건을 뒤지기 때문에 보통 막 어지럽게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집에서는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서랍이 가지런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노련한 경찰은 즉각 범인이 현장을 조작했다라는 걸 눈치챕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는데요. 괴한이 총을 쐈잖아요. 근데 그 총이 괴한의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총이었죠. 그러니까 이 집 거예요. 그렇다면 범인은 처음부터 총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 범행은 가까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얼마 후 1대1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경찰은 범인과 가장 가깝게 대면한 큰아들 바트에게 인상착의가 어땠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바트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때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 보지 못했어요. 몸싸움을 하긴 했죠. 근데 범인이 현관 쪽 뒷마당으로 도망쳤어요. 뭔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 듯해요. 그래서 경찰이 뒷마당을 수색했는데 여기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다는 거야? 봤다는 거야? 못 봤다는 거야? 근데 바트의 진술이 좀 갈팡질팡하고 도주 경로도 일관되지 않아요. 말을 바꾸고. 마치 얘가 머릿속에서 즉흥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이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 입장으로서는 바트도 지금 어머니와 동생을 잃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봤더니 2년 전인 2001년 의미심장한 경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트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했었다라는 의문의 제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당시에 2001년에 경찰이 이 제보를 듣고 휘테커 부부한테 알려줬거든요. 근데 부부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죠. 우리 아들이 좀 허세를 부리다가 실수로 내뱉은 말이 왜곡해서 전달된 겁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반응하는데 경찰도 더 개입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불과 2년 뒤에 실제로 부부는 총격에 휘말렸습니다. 경찰은 바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주동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되죠.
그러다 사건 발생 5일이 지난 12월 15일 한 남성이 경찰서에 찾아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바트와 친하게 지냈던 아담 히프라는 남성이에요. 경찰과 대면을 했는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해요. 뭔가 지금 망설이는 거죠. 한 30분이 지났고 겨우 입을 떼는데 형사님, 저한테 종이하고 펜 좀 주세요. 그러더니 아담이 도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 그리고 보니까 사건 현장이에요. 게다가 거기에 범인이 숨어있던 장소, 총 위치, 그리고 총격전이 있던 장소까지 모두 정확히 표시를 했죠. 이걸 본 경찰은 깜짝 놀랐어요. 당시가 사건 발생 5일 차라 아직 그런 세부적인 정보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범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아담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경찰을 담담히 쳐다보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요. 사실 2년 전에요. 바트가 저한테 가족을 죽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런 거예요. 자, 2001년 4월 5일, 2년 전입니다. 바트가 직접 자기네 집 도면, 계획을 주면서 아담한테 이제 범행 계획을 알려준 거죠. 그의 목적은 부모님의 이 주택, 고급 주택, 그리고 현금 100만 달러, 하나 14억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부살인을 해주는 대가로 친구 아담에게 거액을 주겠다고 약조했죠. 근데 이게 뭐 쉬운 일입니까? 아담이 나는 못한다 거부를 했는데 이후에 바트가 더 이상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은 제가 부모님이랑 심하게 싸워가지고 잠깐 정신 나간 소리 했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휘테커 일가족이 총격을 당했대. 그는 즉시 첫째 아들 바트의 짓이다 라고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술을 들은 경찰이 곧대로 아담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얘가 범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 당일 어디 있었는지 알리바이 먼저 확인해 봤더니 아담은 밤 늦게까지 그날 직장에서 일을 한 게 확인됩니다. 범인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아담 말대로 바트가 진범일까? 고민하던 경찰이 한 가지 작전을 세웠죠. 그리고 이 작전에 아담이 투입됩니다. 바트한테 전화 걸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떠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바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잠시 후 따르릉 바트? 나 아담이야. 너 가족 소식 들었어. 근데 기억하지? 2년 전에 네가 살인 공모했던 거. 그거랑 시나리오가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나는 경찰에 이걸 털어놔야 할 것 같아. 자, 이 말을 듣는 내내 바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입을 떼는데 야 아담, 네가 입 다물면 2만 달러 현금 바로 보낼게. 이 반응을 지켜본 경찰들은 얘가 범인이구나 확신했죠. 그리고 조용히 아담한테 메모 하나를 건네요. 사건에 공모한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라는 지시였습니다. 왜냐면 바트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문 밖에. 그러니까 괴한은 지금 살인을 청구받은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 질문에 바트가 머뭇거리다가 크리스라는 이름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즉각 크리스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풀네임은 크리스 브래셔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났는지 좀 알아보니까 멤버십 전용 호텔 골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리스가 일을 해요. 그리고 바트는 이제 멤버십 전용 좀 돈 많은 집 아들이니까 여길 드나들면서 크리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즉각 경찰이 크리스를 소환해서 사건 당일 너 뭐 했냐? 알리바이를 물었죠? 아니 근데 그에게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룸메이트인 스티븐과 그의 여자친구 이 셋이서 함께 술집에 있었대요. 스티븐 불렀고 여자친구 불렀더니 맞다. 알리바이 다 확인해 줬고요. 근데 이 증언이 모두 사실일까요? 그걸 의심해야 되잖아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니 그 호화 골프장에서 일하던 21살 청년 크리스가 정말 바트의 요청에 혼자서 범행을 다 처리했다고? 무서웠을 텐데. 분명 얘를 도와준 공범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혹시 스티븐이나 그 스티븐의 여자친구라면 알리바이를 거짓말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으로 경찰에 소환된 건 스티븐이었습니다. 경찰은 한 방에 크리스,
한 방에 스티븐, 이 두 사람을 각각 넣어두고 막 압박하면서 취조를 해요. 너네 휘테커 가족 살인 공모했냐? 묻는 거죠. 여기에 크리스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심지어 취조 도중에 나를 이렇게 의심하는 게 불편하다면서 자리를 막 벗어나려고 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왜 경찰이 압박만 하고 있냐면요. 지금 심증만 있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바트를 부르면 되지 않냐. 걔가 주범인데. 근데 얘가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의심하는 거 눈치채고 그러니까 아담 전화 받았잖아요. 바로 도주해버린 거예요. 경찰은 답답해요. 이 사건 어떻게 풀지? 누가 뭐 한지는 알겠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크리스와 스티븐을 붙잡고 있습니다. 얘네들한테 답을 찾아야 돼요. 한편 경찰은 바트가 지금 도주한 상황이지만 분명 이 두 사람에게 접선을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사람 핸드폰에 도청 장치를 몰래 달아둬요. 그리고 2004년 4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무려 1년 반 동안 이 도청을 계속 추적을 하는데요. 동시에 이 사건 좀 잊혀질만 하면 크리스랑 스티븐 불러가지고 야 너네 그날 무슨 일 있었다고? 막 알리바이 또 확인하고 대면 조사까지 합니다. 얘네들도 사실 1년 반 동안 계속 이어지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경찰이 의심을 거두지 않아. 근데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얘가 뭘 아나?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얘네들을 이제 다소 괴롭힌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끝내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먼저 백기를 든 건 스티븐이었어요. 결국에는 아니 너무 괴로워요. 저 시간 되돌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형사님 제가 죽인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좀 떨어진 곳에서 차 주차하고 크리스가 돌아오길 기다렸을 뿐이에요. 바트가 명령을 했고 방아쇠를 당긴 건 크리스라고요. 라고 털어놓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거죠. 근데 그럼 증거는? 스티븐이 여기서 범행 도구를 콘노 호수라는 곳에 버렸다라고 진술을 해요. 지금 이 증거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이버 동원해서 강바닥 다 수색했고 그 결과 가방 하나를 발견하거든요. 그 안에 범인들이 사용했던 물통, 청소기, 그리고 바트의 핸드폰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뭔가 사건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런 증거가 나왔다 한들 크리스 입장에서는 그거 스티븐 다 거짓말이에요. 지 혼자 범죄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라니까요. 라고 말하면 경찰은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답답하고 있던 차에 다행히 그 가방 안에 있던 물통에서 크리스의 DNA가 검출됩니다. 이제 정말 세 사람 모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죠. 크리스와 스티븐, 청부 살인을 공모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는데 끝내 크리스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얘는 끝까지 자기는 안 했대. 근데 모든 증거가 명백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고 그나마 자백을 해서 실마리를 제공한 스티븐은 15년형을 받게 되죠. 또 이 사람은 자기가 총을 쏜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주범, 가족의 청부살인을 지시한 바트. 이 아들을 검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속영장 발부했죠. 근데 행방이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현상금까지 걸고 지명수배 내렸지만 영 바트의 꼬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주한 지 1년 반, 1년 9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보가 들어와요. 한 멕시코 남성인데 1년 전에 자기가 바트한테 거액을 받고 멕시코로 밀입국하는 걸 도와줬대요. 자, 이걸 듣고 미국 경찰은 더 당황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많은 범죄자들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이유 아시죠? 이게 국경 넘으면 국가가 달라지니까 추적이 영 쉽지 않아요. 거긴 미국 경찰의 영역도 아니고요. 멕시코도 나라가 큰데 거기서 어떻게 찾냐고요. 이건 한국 범죄자들이 중국으로 가는 것도 같은 이유죠. 근데 바로 여기서 이 멕시코 남성의 추가 진술이 이어집니다. 자기가 사실 그때 돈을 더 받고 자기 신분증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즉 바트는 현재 멕시코에서 이 남성의 이름 루디 라우스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희망이 생긴 경찰이 즉각 추적에 나섰고요.
얼마 안 가 멕시코 쉐랄보라는 곳에서 바트가 한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경찰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멕시코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마침내 2005년 9월 멕시코에 숨어있던 바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체포가 된 직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켄트에게 엄마와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사과를 전했죠. 아니 대체 왜요?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줬고 엘리트 아들인데 왜 가족을 총부살인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 그것도 2년 전부터 내내 준비해왔다면서요. 경찰이 그를 신문을 하는데 일단 주 목적은 돈이라는 게 확실했어요. 하지만 좀 더 파보니 또 다른 속내가 있었죠. 부모님은요, 첫째 아들 바트가 명문대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간 보여준 성적표도 너무 완벽했어요. 아유, 우리 바트는 친구도 많고 놀 거 다 놀면서 어쩜 저렇게 잘하니 늘 자랑스러웠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 철저히 조작된 거였습니다. 바트는 원래대로라면 2004년에 졸업을 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학교 빠지기 일쑤였고요. 학점이 1.64, 학사 경고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적표 다 조작했던 거예요. 위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부족한 모습을 부모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온 거죠. 그러다가 어느덧 졸업 시즌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여태까지 한 거짓말은 이제 덮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선을 넘어버렸고요. 근데 이쯤 되니까 바트가 갑자기 모든 걸 부모에게 탓을 돌려요. 그간 부모가 자기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 압박 때문에 내 인생이 틀어졌다라고 믿게 된 거죠. 급기야 더 이상 내 인생을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으려면 가족들을 모두 싸그리 죽이는 게 답이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바트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알고 보니까 무려 3번이나 살인을 도모했던 정황이 드러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의 범행 동기가 이랬다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버지 켄트예요. 한순간에 아내와 둘째를 잃었는데 심지어 범인을 찾아내보니 그렇게 믿었던 큰아들입니다. 절망적이죠. 과연 그가 법정에서 바트를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버지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 고인이 된 내 아내도 아들에게 사형이 내려지는 걸 원치 않을 거다. 판사와 배심원을 눈물로 설득했죠. 2007년 3월 재판부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오랜 심의 끝에 결국 바트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계획살인에 도주까지 한 정황이에요. 감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집행일은 이제 계속 연기가 되면서 2018년 2월 22일까지 그러니까 11년간 쭉 연기가 된 거예요. 그 와중에 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 11년이란 기간 동안 아버지는 이제 자기한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 아들을 살리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걸 바쳤습니다. 텍사스 사면 및 가석방위원회에 수년간 탄원을 넣고 제발 사형 말고 종신형으로 좀 감형해달라 빌고 또 빌었어요. 그때만큼은 아내와 둘째를 잃은 그 유가족으로서의 고통은 잊어야 했죠. 오직 아들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노력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아들의 사형 집행 단 40분을 남겨둔 시점에서 주지사가 감형을 발표합니다. 아버지의 탄원을 들어준 거예요. 이제 이 휘테커 가족에게 남은 건 2사람뿐입니다.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첫째 아들 바트, 그리고 그를 면회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 아버지 켄트죠. 보호 유리를 앞에 두고 2사람이 마주하게 되면 서로에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발 그 결말은 아버지 켄트에게 행복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레인즈 카운티에 살던 41살의 남성 테리 카페이. 그는 아내 페니와 함께 딸 하나의 아들들을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각 사춘기 큰딸 에린, 그리고 13살 된 매튜와 막내 8살 타일러까지. 이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죠. 아이들도 부모의 이런 심성을 닮아서 평소에 예의가 바르고 아주 착했습니다. 특히나 남편 테리는 자신의 하나뿐인 딸에게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웠고 그 말 그대로 딸바보 아빠로 불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단란했던 가정에 돌이키지 못할 비극이 찾아온 건 2008년 3월 1일입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새벽. 부부와 세 자녀 모두 각자 방에서 잠에 들어있던 그때 아빠 테리가 문득 안방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돼요. 뭐지?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탕! 총성이 울렸죠. 침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짜고짜 총을 발사해요. 탕탕탕! 이 과정에서 테리는 등과 다리에 총 5발의 총격을 당하게 됐고요. 엄청난 고통에 막 피가 흘러나왔고요. 동시에 오른쪽 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눈을 부릅뜨고 범인의 얼굴을 보려고 했었어요. 앞에는 2명의 남성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권총을 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사무라이 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범인들이 아빠 테리를 사격한 직후 아내 페니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근데 이때 총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좀 잠깐 당황하더니 이번엔 막 사무라이 검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끔찍하게도 아내 페니는 남편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범인들은 이 부부가 모두 사망했다고 생각했는지 침실을 빠져나갔고 이후 아이들이 있는 2층 방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위에 있던 애들은 아래층에서 나는 소란 때문에 이미 좀 잠에서 깬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이때 범인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죠. 세 자녀 중 둘째였던 매튜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어린 이 동생 타일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리고 자기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이때 매튜는 범인 중 한 명과 딱 눈이 마주치거든요. 낯설지 않아요. 그는 바로 누나 에린의 남자친구 찰리 윌킨슨이었던 겁니다. 이 찰리는 이전에 몇 번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튜도 그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찰리 형, 왜 그래요? 살려주세요. 총을 든 찰리에게 매튜는 애원했습니다. 또 급기야 총을 막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근데 13살짜리 애가 19살 찰리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죠. 결국 탕! 매튜는 얼굴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래층에서 있던 아버지 테리가 희미하게 의식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위층에서 들리는 이 매튜의 말소리를 통해 범인이 찰리라는 걸 알게 되죠. 테리는 죽기 살기로 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2층으로 가야 돼 합니다. 근데 지금 온몸에 피가 나고 있고 과다출혈이기 때문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그 사이 막내 타일러는 급히 도망쳐서 겨우 옷장에 숨게 됩니다. 근데 곧 발각되고 말죠. 8살밖에 되지 않은 이 꼬마 타일러를 범인들은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참극이 다 끝나고 다 죽었지? 이인조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기름을 뿌렸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떨어뜨렸죠. 한편 그 시각 테리는 간신히 기어서 안방에서 거실까지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보니까 이미 집안 곳곳에 불이 붙어버린 상태죠. 2층으로의 접근은 불가능했어요.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눈앞에서 죽었고 2층에서는 생사를 모르는 아이들이 불에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마저 여기서 죽으면 이건 범인을 잡을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는 필사적으로 의식을 붙잡은 채 화장실로 기어갔고요. 거기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극적으로 집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해요. 자, 이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약 450m 거리에 있는 이웃, 거기에 1시간에 거쳐서 기어갔어요. 겨우겨우요. 기적적으로 이웃집에 도착을 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깜짝 놀란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줬고 테리는 그때까지도 다행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도착했는데 테리가 가까스로 말해요. 범인은 찰리입니다. 이 말을 남긴 후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맙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받고 생사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는데 천만다행히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불에 타버린 집에서 아내 페니 그리고 둘째 아들 매튜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또 옷장에서 막내 타일러의 시신까지도 수습해요. 하지만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 사라진 상태죠. 바로 큰딸 16살 에린입니다.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해서 건물 잔해들을 다 수색했지만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요. 한편 아버지 테리의 증언을 들은 경찰은 즉각 용의자 찰리를 추적했습니다. 다행히도 범행이 일어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찰리는 경찰에 연행됐어요. 빠르게 잡혔죠. 근데 얘가 범행 일체를 부인했어요. 저는 어젯밤에 술 취해서 완전 정신이 잃고 쓰러져서 깊게 잠들었어요. 이 말만 하는 겁니다. 왜냐? 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죠. 바로 아버지 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거잖아요. 그는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제서야 범인 찰리는 범행 사실을 모든 걸 체념하고 인정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날 범인은 2명이었습니다. 곧이어 찰리의 친구 찰스 웨이드도 체포되었죠. 그 사이에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찰리, 범인이 살고 있던 트레일러를 수색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사라졌던 테리의 첫째 딸 에린 카페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곤히 자고 있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막 깨어났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직 막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는지 좀 멍한 모습인데요. 에린을 데리고 가서 신문을 했죠. 그랬더니 사건 당일 그녀는 2층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깨어보니까 사방에 막 불이 붙어서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이윽고 2 남성이 자기 방으로 들어왔는데 한 번에 그중 한 명이 자기 남자친구 찰리임을 알아챘죠. 근데 이때 찰리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말합니다. 너 살고 싶으면 나 따라와. 협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찰리가 어떤 약을 줘서 그걸 먹었는데 자기가 정신을 잃었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긴 지금 찰리의 트레일러에 와 있다는 주장.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그녀의 증언을 들은 경찰들은 일단 에린에게 독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무슨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해요. 몸에서 어떤 약물도 검출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들은 또 다른 수상한 사실을 알아챘죠. 에린이 분명 집에서 자다가 화재를 인지했고 이후 찰리가 협박해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근데 발견 당시 에린에게서는 연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기가 자욱한 방에 누워 있었다면 분명 머리나 옷에서 냄새가 나야 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이거 에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로서 그녀는 엄밀히 피해자 신분입니다. 그렇기에 좀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했어요. 이때 경찰은 에린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게 되죠. 그 결과 사건이 있기 직전 에린과 찰리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눈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보니까 사건 전날 밤 11시 46분부터 12시 48분까지 거의 1시간 정도 동안 에린이 찰리에게 무려 6차례나 전화를 걸었어요.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정도 요 사이에 7번이나 통화를 했고요. 자,
이걸 통해 에린과 찰리 사이에 모종의 뭔가 스토리가 있었을 거다라는 의심이 생기죠. 거기에 더해 이미 체포된 찰리 역시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범행을 큰딸 에린이 계획하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자, 경찰이 다시 에린한테 가서 물었죠. 당신이 주범입니까? 근데 여기서 에린이 예상치 못한 답을 해요. 제가 범행에 관련된 건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건 제 남자친구 찰리가 주도한 거고요. 저는 그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일단 시간은 1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린과 찰리, 이 두 사람은 에린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찰리가 에린한테 한눈에 반했고 곧이어 연인관계로 발전했죠.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찰리가 에린에게 청혼까지 하게 돼요. 그만큼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거죠. 자연스레 에린의 집에도 자주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 에린의 부모는 딸의 남자친구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청혼을 받았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에린은 겨우 15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부부는 우연히 딸의 남자친구 찰리의 SNS를 보게 돼요. 근데 보니까 생각과 달리 이 아이가 좀 예전부터 문란한 사생활을 즐기는 것 같은 게 풍겼죠. 그러니까 좀 이거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딸로부터 찰리를 좀 떨어뜨려 놔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두 사람 일주일에 한 번만 데이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딸 에린도 반발했죠. 그러다 얼마 후에 부부는 아예 마음을 크게 먹고 딸에게 찰리와 헤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진지하게 조언합니다. 근데 이때 에린의 반응이 꽤 순종적이었어요. 순순히 부모님 뜻을 받아들이겠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대화를 나누고 불과 이틀 만에 집안에서 참극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에린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그녀는 부모의 뜻대로 찰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찰리가 반대했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혼할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 고난을 같이 헤쳐나가자. 영원히 함께하려면 니네 가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듣고 에린도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 생각했지만 계속된 찰리의 세뇌에 어느 순간 자기도 가족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찰리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에린과 완전히 정반대의 진술을 하죠.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에린입니다. 라고 말해요. 찰리는 사실 그녀와 사귀는 동안 에린이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특히나 어머니에게 시시때때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그녀가 말했었죠. 추 전문가들이 에린을 상담했는데 그녀가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하지만 이걸 듣게 된 남자친구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여자친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죠. 그래서 평소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털어놨대요. 에린의 부모님이 내 여자친구를 너무 괴롭게 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이때 오히려 친구들은 야, 너 너무 에린 말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이 친구들도 옆에서 에린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린의 부모가 너네 두 사람 이제 헤어져라 라고 해서 헤어진다고 하니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에린은 찰리에게 우리 부모를 죽이는 게 어때? 라고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찰리의 학교 친구 역시 에린이 찰리한테 우리 부모님 죽여줘 라고 말하는 걸 들었대요. 그렇게 사건 전날 밤 에린이 찰리한테 6번이나 전화를 했잖아요. 그때도 모두 살인을 재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네가 안 죽이면 우린 헤어져야 되고 난 계속 학대 속에서 살아야 하잖아. 남자친구 찰리는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아이를 갖자.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아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에린은 아주 단호했어요. 아마 우리 부모가 그 아이까지 지워버릴걸? 이래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다드니까 찰리는 결국 에린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만 죽이는 게 아니래요. 온 가족을 죽여야 한대요. 찰리는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같이 범행을 해주면 약 200만 원 정도 내가 너한테 줄게 라면서 살인을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찰리와 그의 친구 찰스, 그리고 또 여기에 찰스의 여자친구 보비까지 모두 함께 차를 타고 에린의 집으로 향하게 됐어요. 자정쯤에 집에 도착을 했죠. 근데 보니까 에린이 이미 집을 빠져나와서 세 사람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후 1시간 정도 동안 앞으로 어떻게 가족들을 몰살할지 범행을 상의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찰리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찰리도 19살밖에 안 된 아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도망가자 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에린이 너무 확고해요. 에린이 부모 외에 자기 동생들까지 죽여야 한다라는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목격자가 없어야 하니까 그렇대요. 어쩜 이래요. 자, 이후 네 사람은 다시 에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에린이 문 열어준 거예요. 이후 찰리와 찰스는 총과 칼을 들고 부부의 침실로 향했죠. 거기서 학살이 자행되는 동안 에린과 보비, 이 두 여성은 차 안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2층에서 동생들까지 다 죽이고 마침내 이 두 사람이 돌아오자 에린은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정말 모두를 더 경악하게 만듭니다. 이후에 에린은 찰리가 살고 있는 그 트레일러로 갔죠. 거기서 막 기뻐하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요. 지금 자기 가족이 다 몰살됐는데. 이 진술을 들은 경찰 또한 이게 과연 정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건가 라고 들으면서도 믿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정도겠죠. 자, 그렇게 드러난 범행 전말로 찰리, 찰스, 보비, 거기에 에린까지 모두 체포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던 게 있습니다. 딸이 이 사건의 범인인 걸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병원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테리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딸이 아닐 텐데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믿었었죠. 하지만 마지막 기대마저 결국 무참히 무너집니다.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그 와중에 또 다른 증인이 한 명 나타난 건데 바로 에린의 전 남자친구 마이클입니다. 그는 에린이 자기랑 사귈 때도 가족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걸 법정에서 밝히게 되죠. 마이클은 그때 이걸 거부했는데 그러자 에린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난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내 부모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말했대요. 이걸 모두 듣고 나서 아버지 테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하나뿐인 딸이 정말 온 가족, 거기에 어린 동생들까지 죽인 살인마라는 거요. 이후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요. 급기야 내가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이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과거 아내가 자기한테 써준 편지 하나를 보게 돼요. 아내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테리,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고 내 영웅이에요. 여기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고요. 테리는 순간 큰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딸을 포함한 범인들을 모두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최종 공판에서 서게 된 테리가 판사와 배심원에게 선처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건 범인들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치유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말을 남겼죠.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법의 재판은 엄정해요. 2009년 1월 살인을 저지른 찰리와 찰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인을 계획한 보비는 20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마지막으로 에린은 42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재판 내내 에린은 자기가 결코 살인을 주도한 게 아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재판 내내 아버지를 마주해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눈물의 거짓말을 쏟아낸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녀는 42년간 죗값을 치러야 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죠. 시간이 지나 아버지 테리는 지금까지도 딸이 수감된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남은 가족 역시 아버지뿐이고 아버지에게 남은 가족 역시 딸뿐이니까요. 테리는 이제 딸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에린이 그런 아버지를 보며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